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검찰은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또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 중에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깊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나온 발언으로 골맞던 게 다시 터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청와대가 대리 사과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과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 또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선 공작 이 사건까지 모두를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당청 간의 관계는 매우 또 돈독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의 오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운함을 좀 밝혔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추미애 대표한테 왜 청와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대리 사과했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에 빠진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해놨더니만 거기다 대고 왜 날 구해줬냐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협치라는 것을 하나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은 제3당입니다. 3당이면 40여 석의 의석을 가진 아주 큰 정당이고 그 당과 현실적으로 연대가 가장 중요한 상황 속에서 뭐 제보 조작 사건이라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당 대표가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라고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다가는 또 청와대 또 대리사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파악했을 때 추미애 대표가 한쪽에 가서는 지금 본인이 볼멘 소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지적된 부분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에는 뭐 옳지 못한 정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대리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한 발언을 두고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국민의당이 대선 공작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청년 당원에 불과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사 출신인 이용지 의원이 정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단장에게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겼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자정 능력 그리고 당으로서의 어떤 체계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집단을 좀 폄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을 그린 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다리 그리면 이제 문제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발언 보면요. 국민의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건 아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서는 안 되지 않냐. 요거는 말 그대로 뱀 다리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추미애 대표는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막말 이미지가 가미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여당 대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의 위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청와대 측에 던졌는데 위신이 중요하죠. 여당 대표가 좀 진중하게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윗선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사과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피해자에게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 사과를 했던 안철수 대선 후보께서 오늘 이 당 차원에서 사과를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대로 당이 조직적 관여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보 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당의 역량과 부주의에 대해서는 신생 정당으로서의 한계라고 치부하기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좀 귀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또 되게 대단한 당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의사결정 과정의 위원일 뿐이지 집행력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고위원이 정말 이런 역할을 했을까? 최소한 선대위원장급에서 혹은 적어도 공명선거 추진단이란 이 집행 단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동철 전 비대위원장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단독 범행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과연 이음희, 이준서 전 최고위원, 청년 당원 혹은 청년 사업가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면서까지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안 지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국민의당에서는요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무겁죠. 지금 거기 그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바른당 소속 인 분들께서 뭐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마구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당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게 검찰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네. 여하튼 예상한 바대로 검찰 수사 결과 나왔지만 오늘은 어쨌든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자리라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였고요. 네. 물론 한 달 반 동안의 긴 논란을 일단락 짓는 자리고 그래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속내가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네. 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네네. 입장을 밝힌 게 있었습니까?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네. 이제 비대위원회 마친 뒤에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당시 상임선대위원장한테 연락을 했고요. 두 분 모두 흔쾌히 오늘 비대위원회 또 의원총회 연석회에 참석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와서 특별한 언급은 없이 회의 지켜봤고 회의 네. 마친 뒤에 준비된 사과문을 낭독할 때 같이 서서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네. 공개석상에서 요구할 게 특별히 있겠습니까? 사실 의원들의 경우는 안철수 대표한테 할 이야기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자리에서 특별히 요구할 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어서 안철수 대표도 그냥 좀 조용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참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됩니다 하고 좀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국민의당에서는요 이준서 전 네.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이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한 걸 두고도 좀 네.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 밝힐 부분이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목을 이제 가벌성이 있다라고 보고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요. 네. 김인원 또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들도 재판에 넘겼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네. 검찰이 오늘 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밝힌 사실 그러니까 문준용 씨와 제보자로 거론된 비모 씨요. 네. 이분이 파슨스에서 공부한 시기가 달랐다는 걸 알면서 발표를 강행했다. 네. 이게 이제
알면서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대목은 그 기소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국민의당의 판단입니다. 애초부터 국민의당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라고 이렇게 제보 내용을 말한 적도 없고요. 사실 5, 6년 선배인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제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보고 처벌의 사유로 보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목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당장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 대목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목인데요. 본래 제보 내용이 B 씨가 문준용 씨보다 한참 선배고 같이 학교를 다닌 사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관계를 좀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그동안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이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사안을 어떻게 당 차원에서 다룰지 좀 계획이 서져 있는 상황인가요? 오늘 논평 성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작은 제보도 이제 명확하게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걸 포함해서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이제 약속을 드렸고요.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문책이 필요한지 논의에 착수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불행한 일이었지만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게 저희들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방송 청와대에서 인선 관련 발표가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입니다. 또한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하에 임명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4기 방통위에 대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관련된 청와대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데 과거 경험을 살려서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통위원회가 4개월 동안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이 공백기를 빨리 메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국정농단으로 인수위도 없이 또 탄핵당해서 이렇게 출범한 이 정부가 정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빨리 이 장관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국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뒤에 임명이 늦어졌다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5대 비리에 다 걸린 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유감을 표명했지만은 그래도 인선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호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가수가 너무 많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그 말은 뭐냐면 방통위에서 이제 방송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와 동일해 보이거든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언론 탄압이나 이런 것에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청와대 연결에 앞서서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대변인과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명선거 추진단의 그 부단장들이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거 좀 그 검증 절차가 자체 조사 절차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 제보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특히 음성의 경우는 원본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네. 원본의 음성과 이 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고 공개할 시에는 변조할 수 있죠. 그 신상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이 추진단 과정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지금 두 분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또 이분도 네. 법조인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국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만큼은 저희가 분명히 이분들이 혐의가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전화 통화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직자들 중에서 이제 검증을 맡은 당직자들 중에 부단장급들이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 단장급인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의혹은 많이 받아왔지만은 그 당시에 여수에 있었다는 정황도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유미 씨가 여수 갑의 국회의원 후보로 이용주 의원과 경쟁했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둘이 공모의 가능성보다는 뭐 네. 상하관계가 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선상에 벗어나 있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는 입장에서 후보가 모든 걸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래서 의혹이 집중됐던 것이 선대위원장급 정도가 이거는 제가 해줘야지 나가는 사안이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오늘 뭐 밝힌 바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논란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면 조사로서 비서관만 조사했다라고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용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의혹이 이번에 해소된 부분은 국민의당의 일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지만은 뭐 네. 이런 상황에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과거의 국민의당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자면은 최악은 면했다라는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이 부분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도 국회에서는 공방이 치열합니다. 뭐가 쟁점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위기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왕좌왕 정부가 여전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임과 무능도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도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 문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마지막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말을 들어보셨는데 자, 베를린 선언의 미련을 버려라.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대북 문제에 천명했던 원칙들이 지금 사실 뭐 저는 원칙은 그런대로 뭐 이제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보는데 네. 다만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 이거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수정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사드에 관한 입장. 지금까지 뭐 배치를 최대한 늦추는 게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는데 네.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빨리 배치하는 방향.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임시 배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걸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오히려 야당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야당들이 대선 때 했던 말들을 조금만 수용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격에 맞춰가지고 영수회담을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밝힌 협치의 원칙과 아주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아마 야당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그 시험 발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는데 그러면서도 환경 영향 평가는 그대로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두고 애매하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베를린 구상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베를린 구상의 첫 번째 원칙이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핵화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일지를 봐도 27일 날 발사 이틀 전에 이미 발사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에서 일반 환경평가로 변화하겠다는 건 결국 중국에게 빨리 북한을 막아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이미 치러지고 나선 1시간 만에 정말 상임위 회의가 아닌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대통령이 직접 1시간 만에 새벽에 회의를 개최하신 거고요. 이 발빠른 조치들로 인해서 사드가 들어옴으로써 중국은 아마도 좀 뭐랄까요, 한국에 대한 이제 원망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만큼 한미동맹과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정말 굳건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대통령의 의지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각 진영 간의 이제 논리를 한번 정리해봐야 되는 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또는 지원하자는 논리는 환경영향 평가 때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중관계를 살펴야 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지금 논리가 다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 전환이 있는 게 맞고요. 저는 잘했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직후에 이런 판단하신 건 잘했다 보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처로서 앞으로 대응 원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원래 대통령 선언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독트린이라고 하죠. 그걸 선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치하는 것으로 확고히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또 국내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되면요, 중국과 미국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외교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주변 강국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고 와야 됩니다. 임시 배치 이 말도 애매하다, 이런 지적이 애매한 입장이라기보다는 균형된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임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과의, 그리고 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환경평가는 국내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고려한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내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제법적인 혹은 외교적인 관계들을 계속 우리가 고려해야지, 그런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서 방법들이 찾아지는 거지. 저는 한 가지의 주장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중간으로 하면은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중국에서 지금 이에 대해 가지고 반대 성명을 냈고요.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사실상의 모토로 삼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런 어떤 반대가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런 임시 배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영구 배치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던지 간에 중국은 이번에 상당히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한중 관계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중국 특사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어땠습니까? 중국 방문하고 나와서 일주일 만에 바로 사드 배치 발표하니까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완전히 그때 왕이 부장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게 망가진 외교 관계를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달 만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주는 액션을 취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받아들인 건 뭐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입장 전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논란 및 한민구 장관 잡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를 보면서 중국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좀 더 이런 것들 할 때는 전 정부 입장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너무 나갔다가 이제 다시 전 정부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전 정부 흔적 지우기나 전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가다가 지금 한 대 맞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외교적으로 전 조정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에서 한국과의 북한이라는 어떤 행위자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균형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쉽게 결론이 또 이렇게 나게 되네요. 그러면 바른정당의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해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도 나토처럼 미국의 핵을 공동 운영하는 체제를 갖출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문제를 놓고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91년도까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철군시키기 전까지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핵 억지력으로 작용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는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철수되면서 북한 핵 개발을 막기에 우리가 그렇다고 핵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과거 형태로 돌아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건 당연히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선언입니다. 북한에 너희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우리 위협하려고 했을 때 우리도 미국이 충분한 억지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이거 입장이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담과 진척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그건 논의 과정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바른정당에서는 좀 구체화해서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 대선 후보 중에 남경필, 유승민 후보 두 분이 이미 그 전술핵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억지 전력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네. 당내에 일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혜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간담회나 아니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흔쾌히 뭐 그렇게 하자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네, 전술핵 배치 문제는 뭐 사실 더 그 고차원적으로 논의, 국가 지도자가 사실 결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 좀 논쟁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또 여야 간의 공방의 어떤 주제가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류석춘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다는 인물입니다. 최혜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모셔놓고요.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또 이준석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